헤지펀드의 공격을 삼성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기업이 공격을 받아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연금이 대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렇다고 뭐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그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엮어가지고 저는 영장 청구하면서 그 사유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명확한 적시가 된 건지 현재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피사실에는 객관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고, 그러면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는 최순실 씨가 적시가 된 걸로. 그렇습니다. 최순실의 개인 비리는 개인 비리로서 처벌하면 그만인데 이걸 왜 대통령과 연결지게 가지고 공모했다고 이렇게 단죄를 하는데? 이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라면 법이 진실을 밝히겠죠. 그런 돈을 받아서 사리사욕을 채운 사람이 어떻게 가슴에 국민들이 달아주는 걸 이걸 달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최순실 게이트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이 뭐 또 일부 언론에서 또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사설 같은 것들이 나와서요, 굉장히 국민들도 약간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두 분의 검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잘 풀릴 것 같다. 정의 새우게타 특검이 오버 논란인데 기업에 무차별 수사를 했습니다. 구속 사유가 넘친다는 게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얘기고요. 삼성은 과잉 수사다, 방어권 보장을 해줘야 된다. 430억 뇌물 공여 혐의 이재용 구속이냐 영장 기각이냐 내일 결정됩니다. 세 차례나 압수수색했고요. 증거 인멸 가능성이 과연 있는 거냐, 이분이 도주려 있는 거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조희연 영장 판사 판단은 또 어떨까? 24회 이분이 사실 그죠? 저희 동기입니다. 동기십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좀 궁금한데. 요 얘기 일단 먼저 할게요. 블랙리스트는 좀 다음 얘기군요. 자, 우리 조희연 조희연 판사 어떤 분입니까? 먼저 기록을 꼼꼼히 본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 기록을 꼼꼼히 봐서 저 재판부 가면 재판 늦어진다. 늦어진다 할 정도로 꼼꼼히 봅니다. 네. 그래서 늦어진다는 데 대해서는 뭐 변호인이나 피고인들 이런 사람들이 좀 불만이 있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 이의를 다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논란거리를 제공하는 판사는 아니다. 보통 판사들 중에 또 논란이 많은 판사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니다. 예상을 뒤엎는 그렇죠. 그런 바. 네. 자, 이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내일 나오는데요. 오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네, 뭐 자정 내에 나올 수도 있고 자정 넘어서 나올 수도 있고. 넘어서 나올 어쨌든 수도 나올 있고. 내일 네, 새벽에 그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네. 이야기가 지금 상태, 이재용 부회장 상태가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금이죠. 구속 영장 심사 끝나면 네. 그 수갑을 차고 포승줄을 묶어요. 네. 포승줄을 묶고 그 판사가 어디 저 사람 보내라고 결정하는데 서울구치소로 보냈어요. 네. 그럼 서울구치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 그 무죄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죄인 사람이 죄수가 들어가는 것처럼 심사 다 받고 옷 다 벗고 속옷 안에 뭐가 없는지 네. 다 검사하고 그 다음에 그 죄인들이 들어가는 감방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감방 안에 지금 구속이냐 아니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실제 구속되었을 때 그 이후에 네. 상태보다 훨씬 지금 심적으로 초주검 상태입니다. 자기가 구속되냐 안 되냐 가지고 지금은 전화 통화도 안 돼요. 네. 면회도 안 해요. 역시 구속 당해본 사람이 네. 경험이 있어야 지금 있어야 이 시간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에서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 살 인생 중에서도 심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제 경험상 지금 한 몇 년 산 것 같을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들 좀 더 잘해줄 걸 온갖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이 시간. 그래서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본인이 인간적으로 성숙하는데 잘 썼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냥 다 이실직고 해라. 이실직고 고백하고 정경유착 끊겠다 그러고
그러면 뭐 구속 고민할 거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벌 받고 그럼 불구속 되거든요. 그런 결단을 지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법원도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겁니다. 그렇죠. 차기 정권에 의해서 당장의 법원에 대해서 철저한 사법개혁 논란이 아마 생길 것 같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저게 지금 대통령 레이저 눈빛 때문에 이재용이가 쫄아서 그 돈을 주기로 약속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네. 저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1대 0.35의 비율로 하느냐 1대 0.46의 비율로 하느냐 원래 객관적인 평가기관은 1대 0.46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었어요. 네. 내부적인 평가를 전문가들 평가를. 근데 1대 0.35라고 하는 비율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서 이게 삼성 측에서 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엄청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거예요. 네, 몇 조까지 이득을 네. 봤다는 겁니다. 그 이득을 보고 그 이득의 대가로 최순실 정유라한테 한 400억 던져준 거 아니에요. 던져주거나 던져주기로 약속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런 사안이 구속이 안 된다면 법원도 상당한 비판을 받아야 되고 실은 이 사건은요. 특검도 비판받아야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저게 곧바로 이재용을 조사하자마자 영장 청구를 했어야 맞아요. 4일을 뜸을 들였잖아요. 무려 4일이나 뜸들 이유가 없어요. 바로 영장 청구하면 돼요. 근데 뜸을 들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괜히 우리 사회와 삼성에 대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버린 거예요. 괜히 특검이 고민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삼성이 지금 각 언론사에 이상한 사설 쓰고 있는 언론사들 많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설 예, 뭐 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이재용 구속은 뭐 이게 옳지 못하다, 뭐 부적당하다, 뭐 경제를 생각해야 된다, 뭐 이 순간에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식의 헛소리들 하고 있는 지금 언론사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이 당장에 광고를 엄청나게 풀었거나 또는 조만간 풀기로 약속을 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국정조사기관에 얘기를 했는데 저 합병 의결 전후에 해가지고 삼성이 집중적으로 전 그룹에서 200억 정도의 광고를 그때 한두 달 상간에 풀었어요. 근데 만약 풀었다면 네. 이재용 부회장 저하고 약속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기사를 그 딜로 광고 풀지 않는다. 약속을 했거든요. 이거 네. 조사해가지고 네. 풀었으면 그래서 추측이죠. 어쨌든 추측이지. 추측이라고 하고 추측이라고 네. 하고 이게 뭐냐면 첫째 의혹이죠. 예. 특검도 괜히 머뭇거리는 모양을 보이면서 잘못했다. 두 번째 저 사설 쓰고 있는 언론사들 과연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설을 썼는지 한번 자기 손에 양심적인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 얘기를 아니, 제가 근데 뭐- 보기로는 네. 특검이 이제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어요. 방금 이제 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영장 청구 사유로 이걸 위해서 정의를 세우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정의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미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법에 따라 법 하는 질서에 거죠. 따라 법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구속영장 청구가 되는 사안이다. 단순히 무슨 정의를 위해서 영장 청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안은 형사사법 질서에 있어서 당연히 구속사안이다. 이걸 내세워야 되는데 뜬금없이 정의를 세우겠다 하는데 정의라는 것은 각마다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법 질서의 기준이면 공통 기준을 보더라도 누구라도 이 사안은 구속되는 사안이다. 이걸 멘트에서 좋았을 건데 정의를 세우겠다니까 각자의 정의가 다를 수가 있다. 저는 잠깐 좀 이견이 있는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거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프레임이 네. 구속이 되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불구속이 되면 대통령 탄핵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네,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재용 구속과 탄핵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조희연 판사는 굉장히 모범생이고 교과서적으로 판단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구속이 아니냐는 두 가지잖아요.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도주의 우려 없다. 없죠. 그죠? 그럼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만약에 지금 뭐 자료 나올 게 다 나왔다. 네. 추가로 나올 게 없다. 그러니까 인멸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희연 판사는 불구속 재판을 해야 된다. 근데 불구속을 해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네. 구속해도 유죄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그 유죄가 불구속해도 인멸할 증거가 없어서 불구속을 결정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구속이면 유죄고 불구속이면 무죄고 대통령 탄핵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오늘 국민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불구속 되더라도 대통령 탄핵하고 완전히 별개의 문제고 불구속 되더라도 이재용 유죄, 대통령도 유죄 탄핵이 된다. 그래서 이걸 구속 불구속과 연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구속이 되면 안 되죠. 증거 그러니까 제 불구속이 되면 안 말씀은 되죠. 지금 언론사에서 지금 증거를- 전화가 왔는데요. 그 광고 뭐 이런 얘기는
사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그러기를- 항의가 지금 그러기를 항의가 지금 바로 다른 언론사에서 네. 아니 증거를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인멸할 있습니다. 증거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어떻다 하는 건 그건 우리가 판단할 거는 그렇죠. 아닌 네.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확실한 것이고 증거를 추가적으로 인멸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저는 원칙에 따라서 박영수 특검이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조금 늦었다. 나름대로 뭐 고민을 했겠지만 왜 이렇게 뜸을 들였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좀 있는 거죠.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본다면 이거예요.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자백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차례 걸쳐서 압수수색했다는 말은 1차 압수수색 때 없던 자료가 새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숨겨놨던 자료 또 나오는 거죠. 또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자백을 했다. 그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모든 객관적인 사실에 비춰보면 알았을 것 같은데 사전 협의했을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다고 부인, 자백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 숨겨져 있는 다른 증거를 아직도 안 내놓고 있다는 거죠. 근데 특검이 지금 모순인 게요. 네. 지금 밑에 그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네. 이 세 사람이 사실상 공범이에요. 그렇죠. 실무진이죠. 실무진 공범. 거기 공모죠. 공모 관계. 공모한 사이예요. 네. 공모 근데 관계. 이 세 사람은 다 불구속으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이건도 안 했죠. 그것도 특검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만약에 이재용이 진술을 안 하고 있는데 네. 다른 세 사람이 모두 진술을 했으면 이재용이 못 빠져나가요. 그죠? 네. 근데 분명히 이재용이 진술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이 세 사람 중에 누군가는 이재용과 말 맞추면서 진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사람 중에 누군가 혹은 세 사람 다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야 돼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불구속인데 이재용만 구속이다? 이거는 아까 법리 원칙에 충실한가 특검이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건 그래요. 저도 구속 가능성이 많고 구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세 사람을 불구속한 상태에서 재판부가, 저도 조희연 판사 네. 한 학번 선배더라고요. 네. 알아보니까 그냥 공범한 사람이에요. 모범이고 교과서에만 충실해요.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판결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권력 중에 권력인 게 뭐냐면, 자, 특검이 딴 사건 수사 다 잘했어요. 근데 이 삼성에 대해서만은 여전히 특검도 삼성 앞에 하면 약해져요. 조금만 해져. 뭐냐면 제가 먼저 좀 여기를 왜 이렇게 약해지지가 네. 않습니까? 두드리고 여기는?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왜냐하면 자 가는 보세요. 거죠. 블랙리스트 사건을 좀 보셔요. 네. 거기 장관 구속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관들 둘 구속을 했잖아요. 네. 셋이 구속이 됐어요. 네. 이화여대 보세요. 지금 김경숙 학장 구속됐지. 그 다음에 입시처장인가 입학처장 네. 구속이 됐잖아요. 하나의 사건으로 2명, 3명씩 다 같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삼성 지금 이재용 말고 장충기, 박상진, 그 다음에 홍모, 네. 최모, 최지성 이렇게 다 같이 영장을 넣었으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건을 처리하는 흐름에서 봤으면 아마 밑에 있는 부하 사장급 중에서 한두 명 정도 영장 기각되고 이재용과 그 밑에 있는 이 전략기획실 사장 하나 정도는 같이 구속영장이 틀림없이 발부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삼성에 대해서만은 지금 영장을 딱 이재용 하나만 넣었어요. 그것 역시 특검이 삼성 앞에서 무진장 약해졌다는 특검이 반증이에요. 변명하는 게 네. 특검이 경제보다 정의를 생각했다. 네. 근데 또 나온 이야기가 이재용이 구속이 되면 삼성 경영할 사람이 없어 세 사람은 불구속이다. 네. 그게 경제보다 정의를 생각한 거야. 각각의 회사의 대표이사들 자, 화영철 의원님 말이라도 좀 반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 저 반론이 아니고 네. 아무래도 그 지난번에 저는 나왔으니까 좀 덜 얘기해도 되는 것 같아서 다른 분들 말씀 많이 하시다가 제가 좀 있는데, 일단 특검 오버 논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버하지 않았다. 예, 저는 특검이 지금까지 정말 충실하게 원칙적으로 잘해왔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지금 특검 수사에 상당히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돼서 좀 고민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구속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죠. 그런 고민들은 저는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봐요. 트럼프도 초청도 받았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텐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칙에 따라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이 합리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보고 법원에서 저희들이 더 이상 아니,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었고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좀 아쉽다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국민들이 가장 그 분개하는 것이 특혜라는 거예요. 특혜. 네. 그러니까 무슨 권력에 의한 특혜, 돈에 의한 특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이거든요. 그럼 특검 입장에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특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유독 재벌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은 했지만 그러나 이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잘했다. 삼성으로부터 여기 5분 혹시 후원금 10만 원도 안 받으셨습니까? 후원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건 모르죠. 모르죠. 10만 원씩. 모르지. 삼성 직원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는 겁니까? 그렇게 아주 의심장하게 눈치를 아니 나는 야 그래도 삼성 편을 좀 드는 사람을 질문을 이재용 부회장한테 후원금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물어요. 아 그래요? 아니 후배 중에 친구 중에 삼성 직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그거는 있을 수 있고. 뭐 후원금 그럼 이재용 부회장한테 혹시 후원금 받을 수 없습니까? 저는 안 받아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이재용 부회장 해줘도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10만 원까지는 어쨌든 세금 저거 되잖아요. 안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죠. 안 해주는 게 삼성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진짜 그 이제 지역에도 삼성 관련된 또 사업체들도 있고 이제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할 부분이 있죠. 제가 쭉 어디 이제 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SK 같은 경우 최태원 회장이 구속돼 있는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이 결코 안 떨어졌대요. 안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전문 경영인이 할 때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오너에 의한 뻘짓이 없을 때 기업은 제일 건전하게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 아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는 구속영장 청구되는 날 주가만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아 주가 올라갔어. 주가가 오히려 오너 리스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의원님 관련해서. 지금 삼성이 그 미르K 재단에 돋는 것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기업체 50개 이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럼 이게 뇌물로 만약 본다면 다른 기업들도 다 들어가야죠. 똑같은 조건에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SK든 뭐든 다른 입증해야 될 게 대가성을 물론 또 해야 되겠지만. 예.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그 투자위원회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 찬성한 거는 7월 10일이에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한 거는 주죠. 7월 25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는 7월 10일 전에 뭔가 모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삼성이 입증되었다고 다른 기업들한테 자동적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의 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삼성이 이 들어가면 구속이 되면 모든 총수들도 자동적으로 다 구속된다.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사실은 포괄적 뇌물죄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 이 원칙을 정말로 그냥 엄정하게 적용을 해버리면 다 걸리는 굳이 기업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청탁성 입증할 필요도 없어요. 대가 관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충분히 되는 거죠. 충분히. 야, 특검이 사실은 보면 개별 기업의 어디 범위까지 지금 이제 이 뇌물죄 적용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다 가능한 상태예요. 네.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지금은 대가성에 좀 치중해서 네. 정말로 대가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부분만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다 적용하는 건 아니라. 야, 다른 기업들도 좀 떨고 있겠네 그러면.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죠. 전부 특히 특검 맘먹게 SK, 달리는 CJ 거예요. 같은 데는 이제 사명이라든지 관련해서 두 총수가 연관돼 있다는 게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하나만 지금 총수들이 다 구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근데 거예요. 하나만 이게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갈 그러면 거라고 안 보지 되잖아요.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너무 위험하죠. 이게 중국하고 우리나라 정도만 오너 내지는 오너 2세, 오너 3세들이 대기업의 기업의 실제 경영에 참여해서 네네.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거지 해외는 이 사주 가족들이 아예 해당 기업에 들어가지 그렇죠. 않아요. 보면 전문 경영을 쭉쭉 커서 그 사람들이 그렇죠. 오히려 더 일대 잘 두주로만 남아있죠. 두주로만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보면 우리나라의 본건 그러니까 김정은, 김정일 뭐 이
이 왕조 형태가 우리나라 대기업에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럼 어쩌면 이번 기회에 그 문화를 잘라버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다면 특검이 대한민국 기업 문화를 위해서 또 다른 그거야말로 너무 오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야말로 진짜 혁명적인 아니 혁명이 아니고 아니, 당연히 가야 될 방향인데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너무 후진성에 남아 있는 거예요 보면. 정말 일가에 치우쳐져 있는 기업 문화 때문에 사실은 기업이 글로벌한 상태로 커져 나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걸 견디기가 어려운 정도로 리스크가 많은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우리 국민들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지금 촛불 민심이라는 거는 정말 혁명을 해서라도 기존의 우리 사회 모순들을 바꿔달라 하는 것이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겠다고 하면 정말 네. 재벌 총수들 다 구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대로 해라. 이런 기준을 확실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1명 구속하고 2명 구속하고 한 5명 하니까 너무 많네? 경제 흔들릴 것 같네? 그럼 우리가 후퇴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해야지 지금부터 뭐 경제 절반 생각하고 네. 정의 절반 전 특검이 지금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고히 지금 마음을 다 잡고 네. 대한민국 중심을 바로잡겠다. 이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국회에서도 당에서도 어떤 정책을 놓고서 이제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 논란이 그냥 어느 한순간에 딱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2번, 3번의 논의를 하고 의총을 거치면 거기서 합리적인 의견이 나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특검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말 이재용을 구속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저는 굉장히 아주 신중한 논의들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온 결론이 구속영장 청구하자예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딱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원칙 하에서 특검이 계속 일관된 방향을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고민은 있었지만 그 원칙적으로 맞는 결론을 내렸고 잘했다. 굉장히 충실하게 갈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 이제 있어요. 뭐 오너들이 이제 재벌의 운영에 크게 네. 관여를 하잖아요. 근데 없어도 잘 돌아가는 예를 들면 최근에 나왔던 CJ 이비경 부회장 쫓겨가서 미국에 2년 동안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지만 오너들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수차례 투자나 이런 거를 할 때 직접 가서 흔히 말하는 보고하고 네. 또 컨펌 받고 하는 그런 절차들은 다 거쳤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투자가 또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일부러도 안 하는 거죠. 빨리 사면 해주라. 그래야지 내가 나가서 투자한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거죠. 원리죠. 신다. 그걸 이거 사고의 전환이네. 여기서 대화를 하다 보니. 기업은 돈 벌 기회만 있으면 저게 네. 확실히 돈 벌린다 싶으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네. 그게 기업이어야 이번에도 합니다. 400억 갖다 바친 게 400억 갖다 주고 작게 보면 4조에서 6조 정도 이득을 얻었다 그러거든요. 누군들 4조 정도 얻겠다 하면 400억 갖다 바치죠. 그게 이번 사건의 핵심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쪽 편을 들어야 되는데 논리가 편들 생각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네, 굉장히 기울어져가지고. 네, 예.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보니까 83학번, 84, 85, 86, 87 옛날 다 386, 486 세대 저까지 포함해서 여기 다 모여있는 거야. 그 세대가 어떤 공유하는 그런 개념들이 딱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보니까. 아니 뭐 지금 다 야당만 불러왔으니까. 그렇게 되네. 근데 섭외를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에 새누리당 의원 섭외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왜 한 명 더 불러주세요. 저만 혼자잖아요. 더불어. 네, 더불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불러주세요. 원래 다 같은 당 아니었어요? 자, 블랙리스트에 매달리는 특검 수사 방향 만난. 자, 블랙리스트 이 특검법은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라서 여기에 사실 블랙리스트는 여기 주요 14가지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블랙리스트 수사의 근거가 위 수사 과정 중 인지된 사건 수사다. 요 15번째 항 요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이제 들어가는데 국정농단 수사 가운데 블랙리스트를 인지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요. 김기춘 비서실장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고 정문수석 블랙리스트 작성했다라는 그런 의혹. 몸통은 청와대다. 이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과연 특검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또 사설도 오늘 좀 몇 개 봤어요. 이 특검법에
8번째 항목에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 조치한 의혹 사건이라고 딱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네, 그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규정은 결국 이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의 이런 뭐 정말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서 인사조치 당하는 등 몇 군데에서 그런 인사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다 포괄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굳이 뭐 제 15번째 뭐 인지한 사항으로 넣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이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을 하고 오른쪽 제일 있다. 위에.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어요. 네. 여기인가요? 네. 최순실 씨 정부정책법 인사 개입. 네,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네,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네. 그 지금 특검법은 네. 좀 포괄적으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최순실이 워낙 밀어갖고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새로운 사건들이 파생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수 없어서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특검은 대통령 탄핵과 직결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블랙리스트는 헌법상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 부분을 정면으로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 탄핵과 직결되는 것이고 헌법 위반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특검에서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 월권이나 삼을 무리가 이유가 아니고. 그리고 애시당초 법사위에서 저 15호 조항을 넣을 때 저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넣은 그렇죠. 거예요. 보면 그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의원님 같으면 검사로 부장검사로 돌아가서 어떻게 김기춘, 조윤선 구속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구속 사유죠. 넘치죠. 내일쯤이면 아마 영장 청구되고 한 4, 5일 후에 저기 신문하기 좀 크게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자신 없게 얘기하세요? 왜? 그쪽은 왜 약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일말의 양심. 내일쯤 영장 청구가 될 것이고. 누구? 김기춘, 조윤선 장관. 조윤선, 자, 네. 그다음에 한 5일 후쯤에 국비에 의해서 식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국비 네. 5일 후쯤에. 국가가 제공하는 식사를 건강식을 드시게 되지 않을까? 이용주 검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같이 봅니까? 그렇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오늘 판단을 하나 준비하고 왔는데요. 그럼 얘기하세요. 판넬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예. 이번 지금 이제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해서 네, 국민이- 거기다 하시면 됩니다. 예. 문화예술계 좌파 각종 책 등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 이게 김기춘 실장의 지시 내용이에요. 네. 이에 따라서 영화계 좌파 성향 인천 네크에 파악에 하고 해서 정리해라. 네. 그다음에 뭐냐 누굴 통해서 할 것이냐. 경찰 국정원 팀을 구성해서 해라.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네. 응징해주라. 리스트 만들어 추적하자. 처단하자. 정보 수집해서 경찰 국정원을 팀 구성해서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냐? 청와대에서 이루어졌어요. 청와대에서. 줘 보세요, 좀. 그 건축 갖고 있지 말고. 야, 이거를 준비해 갖고 왔네요. 그죠? 아주 훌륭해. 아니,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우 성실. 들어줄까요? 야, 이게 국정감사에서 잘 쓰던 거를 여기까지 가져놓은 그렇죠. 네, 굉장히 아주 여기까지 성실한 갖고 온 겁니까? 네, 네. 야, 구체적으로 다 이 수첩에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김영환 민정수석 김영환 수첩인가요? 전 네, 민정수석. 뒷조사해라, 경찰 국정원 팀 구성까지 해라, 구체적입니다. 네. 야, 내일 영장 청구하고 네. 5일 후에 네. 국비 식사를 하고 네. 있을 것이다. 오늘 뭐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제가 좀 정말 너무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직이고 네. 그런데 조윤선 장관은 현직 장관이에요. 그죠? 사실 현직 장관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된다? 이건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우리 청문회에 참석하든지 네. 아니면 장관직을 내려놓든지 두 개 중에 하나 결정하라. 오전에 출석 안 했을 때요. 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오후에 이제 출석을 했는데 만일 이제 이 상황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이 되면 조윤선 장관은 그 청구되기에 앞서서 본인의 거취를 바로 내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윤선 장관은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인 것 같아요. 여가부 장관 하다가 정무수석하고 또 문체부 장관. 네. 이렇게 길게 공직을 계속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죠. 국회의원 공천했다가 안 돼서 이제 네. 뭐 다시 또 장관 그렇죠. 시키고. 그래서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참 그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근데 김기춘 네. 실장은 제가 참 인간적으로 저분한테 원망스러운 게 그 박정희 대통령부터 모신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 마음에서는 이제 하늘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내 딸 좀 잘 보필해줘라, 챙겨줘라, 문제없게 네. 나라 잘 이끌게. 근데 어쨌든 명백히 존재하는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쳐내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인생 마지막 말년에 충신을 안 하고 간신을 했고 그 결과 대통령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국민 힘들게 하고. 네. 근데 이 순간까지도 사실 본인은 이제 역사에 있어서 제가 청문회 때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 국민한테 이야기를 해라. 무엇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대통령의 신하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런데 제가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날 이해가 됐는데 청문회장 나와서까지도 대통령의 하명이라는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하명. 그러니까 이거는 딱 수직적 관계예요. 주군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된다. 틀린 명령이라도. 그래서 아직도 근데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을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쓴 것은 대통령 본인도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군주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옛날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대 때의 그 영해 시절의 그 마인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그렇죠. 그때 공안검사의 때의 마인드가 그러니까 그대로. 1970년대의 통치하는 통치자 기준으로 봐서 이념적 사고 좌표 수준을 네. 2010년도에 그대로 갖고 와서 그걸 그대로 써먹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CJ 그 변호인 그 노무현 대통령을 모델로 했다고 하는 그 영화를 보고 네. CJ 왜 이렇게 좌파성 문화예술 작품 영화를 많이 만드느냐. CJ 뭔가 좀 방향 전환이 있어야겠지 않겠냐고 옆구리 푹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진술 나왔죠. 그러니까 접근법이 다른 거죠. 네. 우리 같으면 우리 세대는 변호인보다 더 인기 있는 보수 영화 우리가 한번 만들자. 저기는 경쟁을 시키자. 네. 이런 접근이 아니라 얘 죽여야지. 우리 걸 키우는 거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시대에 안 맞는 블랙리스트가 나오고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은 애초에 자기가 시대를 거꾸로 돌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역사에 대항해서 본인 혼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네, 뭐 이렇게 네. 요즘 저기 하트경 말대로 제대로 됐으면 이제 그런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참 뜻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영화를 이길 수 있는 다른 영화를 만들어 보자라든지 무슨 대항 뭐 이제 카운터 파트너를 만들어서 거기서 대항하게 하겠다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본인과 다른 생각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네. 그걸 자기가 이제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근데 거죠. 그런 거를 네. 김기춘 전 실장한테 기대하는 건 좀 무리인 거 아닌가요? 그분이 평생을 살아오신 방식이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방식으로 사실은 살아왔는데 박정희 시대 때 총애받는 어찌 보면은 그 꼬마 검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왔고 그게 최고였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은 성공했고 수많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영예를 누렸었고 그리고 이제 그 딸을 다시 한번 똑같이 그분이 자리에 올려놓는 그것인데 지금까지 배우고 살아왔던 방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방식으로 무엇을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건 불가능했다, 애초에. 근데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요. 지금 우리가 조윤선 장관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 사실은 진짜 범인은 최순실과 어쩌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로는 우리가 그 얘기를 네. 빼고 참 그렇죠. 다른 얘기만 하니까 그것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조윤선, 우병우한테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거의 비슷한 또래들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 지금 86 세대들이 네, 딱 우리 세대입니다. 네. 거기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네네. 무엇이 민주주의의 정신이고 무엇이 헌법 가치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장관하기 위해서, 민정수석하기 위해서 헌법에 어긋난 짓 서슴없이 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이 블랙리스트를 굳이 뭐 법적 논란을 두고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김기춘, 조윤선을 처벌하기 했다고 보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아까 그 영화 이야기에서 이제 하나 더 만들어요. 네, 좋아요. 이 광해 변호인 이것 때문에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영화 때문에 대통령을 화를 나게 했던 광해라는 영화, 변호인이라는 영화.
아까 이제 하태경 의원이 근데 말했어요. 광해는 왜 화가 나죠? 나 이해가 안 노무현 돼. 대통령을 연상시킨 미리 있다는 거예요. 저는 광해 보고 나서 난 노무현 찍는 연상이 안 정말 되는데. 정말 훌륭한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저런 사람 돼야 되겠다. 나도 그런 생각을 이게 하잖아요. 그 당시 그 문재인 후보 2012년 그 문재인 후보께서 이 영화를 보고 우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난다라고 해서 영화를 보고 울었는데 이게 기사화가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은 이 영화 보시지도 않으셨어. 싫은 거야 그냥. 보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노무현을 연상하게 해?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그걸 보고 울어서 이게 기사가 나? 이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태경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런 영화가 나왔으면 더 좋은 영화를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어떤 거죠? 그렇지. 이 똑같은 회사를 통해서 억압을 해서 다른 영화 만들어봐라 해서 똑같은 시제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어 갖고 와요. 자. 국제시장 인천 상륙작전. 이면지 활용 재밌었잖아요.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 온 거예요. 같은 만들어서. 자, 이게 몇 년도냐? 2012년, 2013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2014년, 2010년 이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이 사이에 어떤 변화가 그대로 있었냐? 두고 계세요. 움직이지 말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 네.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통해서 억압이 있었던 거예요. 문화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그랬더니 영화가 일이 바뀌어 나왔어요. 저는 사실 저는 네 개 다 재밌게 봤는데. 다 재밌게 봤어요. 다 재밌는 영화. 아니, 근데 이면에 그런 사건 뭐 이렇게 압력이 있었고 이런 거 전혀 상상 못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거죠. 다 예술적으로 다 훌륭한 영화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누군가에 조정돼서 만들어진 영화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기분 나쁘죠. 우리의 사상을 누군가 조종할 의도가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국제시장하고 인천 상륙작전도 사실 좌우라고 딱 따지기 어려워요. 애매한 국민들이 이제 사랑할 수 재밌게 있는 봤어요. 영화고 그리고 이제 억압되어서 만든 영화면 그렇게 창의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거는 CJ 측에서 만들 때는 네. 물론 뭐 동기가 과정이 어땠는지는 이용주 우리 의원님이 좀 밝혀주시면 네. 저도 이제 참고를 하겠지만 네. 일단 그 온 국민들이 다 좋아한 영화를 가지고 네. 지금 아니, 근데 뭐 시기적으로는 이제 그게 맞는 시기적으로는 얘기죠. 그런데. 영화사에는 수도 없이 많은 시나리오가 영화 제작해달라고 요청이 이제 들어오죠. 이제 어플라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이죠. 이제 네.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 건데 이제 CJ 입장에서는 국제시장이나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경우를 조금 아마 뒤로 밀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그런 지적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런 류의 시나리오를 찾아보라 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이제 밀어준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저는 이걸 봐요. 사실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생할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부패한 보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보수가 어느 시점부터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묘한 기묘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머릿속에 생각을 돌릴 수 있다. 전부 우리 매트릭스 영화의 스미스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게 국정원 댓글 사건을 통해서 보수 후보,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이끌어가는 낚시 일종의 미끼들이었고 저것도 다 일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어버이 예람을 통한 관제 데모. 네. 연장 보수 아니죠, 뭐. 그러니까 부패한 예. 집단들이죠. 그래서 부패한 집단이라고 얘기해야죠. 거기다 네. 이제 보수라고 그래야 그게 보수를 좀 이렇게 나쁜 의미로다가 이렇게 네, 네. 하면 조금 달라요. 부패한 그러니까 집단이다. 부패하면은 네. 저런 식으로 억압할 수 없어요. 네. 부패하면은 눈치 보고 네. 돈 많이 벌려고 사익 극대화잖아요. 네. 그죠? 최순실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최순실은 보수라고 하기도 어렵고 네. 자기 사귀는 사람들 보세요. 보수입니까? 그냥 사익을 취하는 밑바닥에 사익을 취한 사람이고 취하는 사람들. 김기춘 실장은 이념적 보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코드랑 김기춘 실장 완전히 달라요. 네. 다르고 근데 그래서 요 블랙리스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최순실 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주인공은 김기춘이다. 김기춘 네. 실장이고 대통령과는 물론 연관이 돼 있겠죠. 대통령 코드하고는 맞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분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주 수구적 보수라는 거죠. 옛날 과거로 유신 보수죠, 유신 보수. 우리 이용주 의원이 한 건 했어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조윤선 장관 그 17번인가요? 18번. 18번 계속해서 결국은 인정을 받았잖아요.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놉니까? 계속. 예. 아니 그러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참 복도 없으신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구적 이념적 보수 그리고 사익을 취하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출세만을 위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주위에 쓰셨는데 아니, 그것도 쓴소리하는 본인이 사람은 다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한계였던 게 그냥 갖고 계신 수첩 안에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다음 그 외 사람들은 아예 쓰려고 하질 않았으니까 네. 스스로가 어찌 보면 저는 뭐 자멸의 길로 간 거다 이렇게 봐요. 네. 자, 이제 정치 이야기로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